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은 오름세입니다마는 추석 이후 미 연준의 빅컷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중동발 전쟁 리스크에 급락했죠. 중동발 리스크에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 대선 등 불확실한 정세에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았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4만여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라 불리는 곳에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부정청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제도 짚어보고요. 또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 새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네. 총리 때문에 엔화가 출렁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제 오후였는데요.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긴 한데 이 발언이 시장에 전해지자 이제 엔화 가격이 출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 엔달러 환율이 144.1엔대였는데 이게 단숨에 146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네. 자, 그 이시바노믹스라고 하죠. 네. 이시바 내각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띌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던가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도 있고 예상 외의 부분도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이시바 총리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를 올리는, 즉 이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임 후의 행보가 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이런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일본은행 총재 회동 발언도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시바노믹스의 기본 방향은 이겁니다. 전 기시다 내각의 전반적인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거를 이제 계승을 하는데 분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보면 그가 일단은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을 확실하게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이겁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2020년대 이내에 평균 시급을 1,500엔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올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지난 30여 년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죠.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호의적인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엔저를 기반으로 했던, 그러니까 싼 엔화값을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던 아베노믹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경제 노선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시바 내각에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증세입니다. 증세. 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법인세 증세, 소득세를 개편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각종 증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눈에 띄는 건 이게 일본판 금투세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20%인 금융소득세율에 대해서 누진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연내에 지금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화 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달에도 배추값이 여전히 비쌀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관측 10월호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견해를 밝힐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이달에 배추 도매 가격 10kg 기준으로 15,000원,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이 가격은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약 40%가량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평년으로 봤을 때 평년 가격보다는 여전히 43% 비싼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다만 이달 중순 이후에는 이제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배추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역시 김장 재료인 무의 가격도 작황 부진 여파로 도매 가격이 20kg 기준으로 18,000원, 62.7%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측 내놨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18.3% 오른 수준이고요. 그러나 무 역시 이달 중순 이후에는 준고랭지 지역에서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네. 반면에 전반적으로 과일값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과는 30% 안팎, 배는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국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이지만 그 라면과 김밥 같은 이른바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치 달성했다면서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을 보니까 9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하면서 9월 말 기준 최대치 수출 실적 달성했습니다. 이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들을 보면 역시 인기 있는 K푸드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첫손에 꼽을 수 있겠죠. 라면 수출액은 9억 380만 달러, 약 1조 19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9월 한 달 동안만 1억 300만 달러어치의 라면이 수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같은 추세면 라면의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게 자명해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 라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기는 한데 성장률을 보면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멕시코에서는 지금 1년 전보다 2배 넘게 라면 수출이 늘어날 정도로 성장세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이 밖에 냉동 김밥, 또 즉석밥, 떡볶이 같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41.6% 증가한 2억 1,790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했는데 글쎄요. 내일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금투세와 관련한 방침,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입장을 정하게 될 텐데 현재 분위기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현재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나라에 물론 금투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이 대표도 드러낸 거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이에 앞서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이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일각에서는 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로 결론 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 논의를 위해서 앞서 지난달에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도 열렸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네. 유예하는 것 정도로는 이들의 반감을 불식시키는 어렵다. 네. 그리고 유예하는 정도로는 시장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불안정성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폐기를 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AI가 이제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고요? 네,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세정 신영구 연구원이 미국과 독일 이런 서구권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의 시민들을 설문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AI 같은 이런 신기술로 자기 업무가 위협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요. 한국은 매우 동의한다 혹은 동의한다는 답변율이 35.4%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3위는 AI 종주국으로 꼽히는 미국이었고요. 35%의 답변율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율이 가장 낮았던 국가를 보면 덴마크였습니다. 18.3%. 네. 그밖에 뭐 스페인, 독일, 핀란드,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업무와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의 내 숙련도가 충분한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은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56.9%로 폴란드에 이어서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숙련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영국과 노르웨이였어요. 네. 답변율이 71.9%, 70.2%로 각각 낮았는데 이 영국과 노르웨이는 앞서 항목 AI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대한 답변율이 가장 낮았던 국가들이었죠. 그 우리나라는 이제 각종 디지털 지표를 보면은 최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숙련도 자체가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가 꼽히거든요. 이게 뭘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연구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높다 보니까 자기 숙련도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를 되게 짜게 주는 거죠. 네. 네. 자연스레 AI에 대처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네. 연구진은 또 AI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이런 한국 사회를 오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게 만들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흥미로운 오히려 동력이 네.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AI 규제에 대해서는 이런 1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규제에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결국 AI가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추석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미 연준의 빅컷 효과로 모처럼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죠. 미국의 그 캐멀라 하리스 부통령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가상시장 포함해서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해보겠습니다.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그 흐름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래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비컷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도 디지털 자산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6만 5천 달러 네. 막 뚫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10월 들어서 원래 10월을 우리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업토버라고 부르거든요. 업토버. 네, 그러니까 10월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다. 옥토버를 맞아서 업. 네, 업토버인데 네. 그냥 억토버가 됐습니다. 업 소리 난다. 네, 미사일이 뭐 속상해서. 날라오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뭐 근데 6만 달러는 안 깨지고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오늘 1% 조금 넘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조금 전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역사적 최고점은 얼마였죠? 7만 1,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1억 예. 500 1억 한 1,000만 원 가까이 갔었죠. 네. 그럼 네. 올해 최저는 어느 정도였었죠? 올해는 연초는 물론 뭐 한 계속. 6 낮았습니다. 네. 한 4만 달러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 3,500, 6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보다 높았죠. 그랬나요? 네, 우리 그 작년 얘기군요. 작년이군요. 2023년 네. 4월에 그랬고. 네. 올해 초에 한 6천만 원 시작을 해가지고요. 맞아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계속 한 9월 초 그때는 많이 빠져 있었죠. 그때 7월에 그 블랙 먼데이 때 네. 이제 8월 7천만 5일에 블랙 먼데이. 예. 네네. 블랙 먼데이 때 7천만 원이 깨질 뻔하다가 네. 회복을 바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냥 뭐 별로 안 좋게 네.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오고 환자처럼. 예, 그런데 이제 비컷 있으면서 한 8,7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다가 갑자기 급락하다가 오늘 약간 좀 네. 그나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비컷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2022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거품이 꺼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연준의 그 고금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고금리에 가장 강한 직격탄을 맞아서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가 금리만 내려라 뭐 이런 주문을 외운 거죠.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이제 요번에 내린 게 중요하지만 이제 네.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거다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네. 크게 반영이 돼서 6만 달러를 오랜만에 뚫고 6만 2천 바로 올라갔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좀 내리고, 떨어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정책 변화 피벗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네. 퍼져 있었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보려면 네. 미국의 통화 정책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9월 19일에 이제 비컷을 미국에 단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FOMC 회의가 올해 2차례 남았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FOMC 회의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금리에 대한 그 자신 어떤 견해를 시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서는 네. 지금 이 정도 연준이 해준 것만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올해가 금리랑 무관하게 굉장히 그 중요한 해거든요. 네. 4년 만에 있는 반감기에 반감기. 이제 4분기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반감기가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감기 때 많이 오르는데 네. 한 늦게는 1년 있다 오릅니다. 아. 짧게는 한 7, 8개월 있다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을 업토버라고 부르는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대선을 전후로 크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네. 미국 대선. 네. 지금 이제 대선이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되든 비트코인한테는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있었는데요. 네. 묘하게도 미국 대선하고 같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 여태까지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다 올랐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것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것과 좀 양태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 오를 거를 한 달 안에 다 반영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일단 자신도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암호 자산을 가상자산, 암호 자산. NFT나 이런 것도 발행했었고요. 아, 그 가족이 네. 지금 아들들이 디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출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뭐 1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보유 중이다라고 본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까? 이제 네. 여쭤본 거고요. 부통령 후보는 갖고 네.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에. 네. 벤스는. 그러니 예, 이제 후보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가 다 그렇게 이제 러닝메이트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업계 친화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냥 민주당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왔는데 가상자산 그 투자자들이 꽤 되니까 그 표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해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해리스 네. 부통령이 뭐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네. 몇 주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 네. 그 AI하고 디지털 자산을 후원하겠다. 그 투자자 후원자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입장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다가 네. 9월 22일인가 그때 이제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은 구체적인 내용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채굴을 다 가져오겠다든가, 네. 그 다음에 절대 팔지 않겠다든가. 네. 그러니까 국가는 계속 비트코인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네. 범죄 수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런 거를 계속 팔아왔는데 그걸 안 판다거나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거나 남은 채굴량을 전부 미국이 채굴하게 한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남은 채굴량을 미국이 다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아주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은 각 국가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부들이 아직 미온적이거나 되게 유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만 만들면 미국으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뭐 그 간섭도 많고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채굴 같은 거는 미국이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많이 남고 있는데 네, 네. 셰일가스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송유관이 없어서 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렴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트럭에다가 채굴기를 싣고 그 가스를 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채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더 좋은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트럼프 후보는 내고 있는데 해리스는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뭐 그 이번에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비트코인 관련한 게 꽤 많이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그렇지 사실 이 민주당 정부가 반비트코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비트코인이 북한이 미사일을 사는데 쓰니까 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상원 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지 네. 지금 민주당 정부 아래서 비트코인 ETF 통과했죠. 이더리움 ETF 통과하고 그러네요.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를 승계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반비트코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CBDC 있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네. 화폐. 그것도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좀 친비트코인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요.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여쭤봤는데 약간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답은. 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시장은 좀 실망을 할 거예요. 워낙에 트럼프 드라이브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그러니까 애초에 비트코인은 그 숫자를 제한해 놓고 계속 반씩 줄여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채굴량을 네. 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미국 증시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실제로 나스닥과
그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큰가요? 최근에 0.8까지 올라갔습니다. 상관관계가 1이면은 이제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동조화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래 비트코인하고 이 미국 증시하고는 동조화했다가 떨어졌다 동조화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동조화하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기술주들하고 아주 네. 밀접하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미국 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에 금값은 오르는데 이런 기술주들은 좀 어려워하고 네. 하는 모습이 똑같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좋다고 반드시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단어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예, 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는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고들 하는데 진짜 그래요? 비트코인은 원래 수년 전부터 네. 사실은 중국이 큰 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일찍 눈을 떴고요. 그 증거가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과 영국과 이런 데다가 자금 세탁을 시키다가 네. 한국에서는 걸리지 않았는데 영국에서는 걸려서 올해 초에 그 재판 결과가 났는데 6만 1,000개. 그러니까 6조 원 정도 되죠. 이걸 어마어마한 영국 돈이에요. 정부가 중국인으로부터 압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했냐면 2014년도에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네 2014년이면.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보통 비트코인을 모를 때 중국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했죠. 그래서 중국 정부 발빠르게 움직여서 2017년도에는 모든 거래소를 불법화했고요. 네. 2021년도에는 모든 채굴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고 광대한 나라라서 바로 채굴량이 60%까지 갔던 게 제로가 됐다가 네. 다시 슬금슬금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모르게 20% 정도나 전 세계의 채굴량 20% 정도나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거래소가 없어도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이용해서 네. 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자산 시장이 좋으면 비트코인이나 가격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정말 네.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화랑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어떤 네. 형태로는 좀 좋은 쪽을 뛸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원래 이게 저금리가 그 경제 공황을 이제 예비한 거다 해서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일본 총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네. 새로 바뀐 총리가 그래서 엔캐리가 청산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엔캐리 청산은 좀 그렇게 두려울 만한 게 아니다. 지금 네. 총리가 또 뭐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위험 요소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네. 그런 요소를 제하고 보면 지금 4분기 2024년 4분기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감하고 나서 네. 대략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크게 네. 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감한 게 올해 3월이었나요? 4월이었습니다. 4월이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나면 대충 이제 감은 잡히는데 네. 옥토버라고 하셨지만 근데 7말 8초에 아까 그 블랙 먼데이처럼 정말 심하게 이제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과도한 우려란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취약한 게 비트코인 아닌가 이런 괜한 그 우려를 갖게 돼요.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근데 실제로 과거에 그 지정학적 위기가 노출됐을 때 비트코인이 반드시 내렸던 건 아니죠. 아니요. 거의 오히려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거의 제일 오히려 먼저 내립니다. 내렸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도 네. 실망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했거든요. 네.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했습니다. 근데 2017년인가 그때 미국 간의 긴장이 그 고조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크게 60% 이상 오르기도 했고 2020년인가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커졌을 때도 비트코인이 30%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우연적인 요소가 있고 그때는 네. 이제 어차피 반감기 효과 때문에 올라야 될 시점에서 24년 말고 예. 20년이니까 그때도 예. 반감기였군요. 네. 그래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럴 때가 아닌 경우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네. 아직 그 지정학적인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은 원래 은행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전혀 무관한 은행들이 망해도 비트코인은 반드시 오르거든요. 거의. 오히려 자산 도피처가 될 수 있는 네, 거라 그게 생각을 하잖아요. 각인 효과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비하는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떠들고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도 떠드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일반적인 각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당분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이제 가상자산 상승할 때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도 꽤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알트코인 들어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고 실제로 부담이 적으니까 들어가긴 하지만 따라가는 게 그냥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그렇죠. 알트코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한 개당 8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중산층 이하의 그 분들이 비트코인을 물론 한 개 안 사도 되지만 네. 그 비트코인 투자엔 상당히 이렇게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알트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알트를 투자할 때 미리 옥석을 가려서 네. 많이 오를 거를 미리 투자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네.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막 뉴스가 나오거든요. 100배 네. 오른 거, 1000배 오른 거. 그럼 그때 들어가시죠. 그때 그러면- 들어가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 그 가처분 소득이 얼마 없다 보니까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산하지 않고. 그래서 될성 싶은 거 한두 개 몰빵했다가 많이 잃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가 중요한 게 네. 올해 엔비디아가 성적이 좋고 뭐 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금 다 30% 이상 오늘 가격으로 대비해도 연초 대비 올랐거든요. 근데 100% 이상 오른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요새 안 좋아서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더리움이 별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초 대비 지금 100% 이상 오른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수익률을 낸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추세가 비트코인이 쭉 끌어올리면 소고름으로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이 따라 올라갑니다. 우보천리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오니까 우리는 네. 이제 나중에 화려한 불꽃놀이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들이 굉장히 화려하니까 막 대단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그건 그 일주일 한 달씩을 보면 많이 오른 건데요. 네. 장기로 1년을 놓고 보면 이더리움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도 알트 중에서 좀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예, 대부분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는 걸 이제 꼽는 게 이제 더 낫겠죠. 워낙에 네. 숫자가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올 4월에 있었고 원래 역사적으로는 한 10월 이 정도 좀 지나가야 이제 상승을 하는데 대선 이런 맞물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보시기에는 좀 오를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네. 특별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크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걸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지 주의할 점은 또 있으면 꼭 당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그 비트코인은 늘 신규 투자자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안 좋은 뉴스를 반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반복되는 안 좋은 뉴스를 반영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충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날. 근데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또 똑같이 많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좀 둔감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니까 원래 비트코인은 자기 스케줄이 있거든요. 갈 길을 4년마다. 가는데 그렇죠. 네, 잠깐 흔들릴 때는 좀 지켜보다가 좀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 그럴 때는 같은 악재라도 그렇죠. 과감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네. 투자자들의 진짜 위험은 지금이 아니고요. 네. 모두가 비트코인을 막 사려고 할 때 크게 지난 올랐을 연말, 때 올 초. 그렇죠. 내년 한 봄쯤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막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저 같은 사람들 막 스케줄이 막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위험해요. 이게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아주 바쁘지 않으시면 지금이 괜찮은 때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슬슬 바빠지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께서 그 행간을 잘 읽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좀 어때요? 주춤하고 있는 거죠? 네네, 주춤하고 있고요. 속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9월 5주차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니까 이번 주는 0.1%로 내려왔네요. 지난주가 0.12%였고요. 네. 한 달 전이죠. 8월 5주차가 0.26%였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한 30% 정도 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0.06%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가 0.09%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리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는 속도도 빠른데요. 내려가는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은 뭐 0.1%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도 희망 가격 하방 경직성 보이고 이 얘기는 이제 집주인들이 여전히 호가를 올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급매로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네. 대출 규제의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매수 심리는 위축이 되어서 매도 희망가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과 사려는 분들의 희망 가격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거래도 줄어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일단 상승세는 조금 주춤해진 것 같은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네, 뭐 거래량도 이제 같은 지표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속도가 네. 떨어져도 사실 거래량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거래량도 동반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거래량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우리 7월 거래량이죠, 가장 집값이 뜨거웠을 때 네. 8,881건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굉장히 크죠. 우리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더라도 넘버 3 정도 해당되고요. 8월 거래량이 6,102건. 네. 그러니까 한 3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7월 대비 8월 거래량이 30% 줄어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7월이 좀 굉장히 많았고요. 네. 8월 또 6천 건이 적은 거래는 아닌데 9월이 아직 뭐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 한 4천 건대 정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거래량도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액 대별로 9억 원 초과되는 거래 비중을 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올 초 1월이 46.1%였는데요. 6월이 61%까지 올라갔다가 9월에 다시 45%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 7월, 8월 많이 올랐던 상승 속도를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로 또 예를 들면 한 130km 가다가 지금 다시 한 60km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다행이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매물도 좀 늘어나네요. 서울은 매물이 82,684건으로 두 달 전보다는 한 5% 정도 매물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역별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본다면 마포나 뭐 성동구나 강동구, 뭐 인천 송도도 제가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고 매수자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나 좀 기다려야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대치동을 다녀왔거든요. 네. 반포하고 대치동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집주인들이 뭐 계속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포,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같은 상급지 지역들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고 우리 동네하고 너무 다른데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치동 하면은 이제 뭐 학원가라든가 이렇게 교육 환경이 이제 좀 우수하기로 그렇죠.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마침 한은 총재가 네네. 기획재정부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 얘기도 하고 네네. 또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뭐 하여간에 강남 등 네네. 부자 지역 학생 뭐 상한선 두고 뭐 상위권 맞습니다. 대학 지역 비례 선발제까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뭐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집값 안정에 좀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강남 집값이 제가 앞서서 이제 대치동 말씀을 했지만 대치동 같은 경우는 워낙 교육 환경이 학군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60%가 넘거든요. 대치동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전용 84 기준으로 뭐 한 35억 정도라면 전세가 2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네.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 강남 네. 집값 떨어지지 않고 강남 집값을 못 잡으면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게 할당제를 하고 지역 비례제를 한다면 또 다른 틈새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에 지방에 할당제를 주게 되면 서울 집을 두고 지방에 전세로 가서 또 그 할당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인서울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게 정책 하나로 좀 단순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또 서울 수요도 좀 분산 또 해주고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많은 고민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 소멸 위기 또 빈집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그 농어촌 민박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농어촌 지역들 특히 이제 심각하죠. 인구도 감소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빈집들도 늘어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도시로 떠나가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버리게 되고 지방의 중소도시에 뭐 농사를 짓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어받을 분들을 이제 못 찾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에 가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뭐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뭐 민박 사업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개이긴 한데요. 뭐 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민박 하나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로를 좀 차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차단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뭐 지방의 양질의 대학교 거의 뭐 포항공대 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를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든 해서 굳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다 서울에 모든 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 자녀분들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지방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만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일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빨리 골든타임 지나가기 전에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그 네네. 5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서 집을 산 40대가 몇 년 전보다 그러니까 2021년 그 연간 전체보다 3.7배에 달한다. 이런 네네. 그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30대, 40대들이 좀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뭐 많이 사긴 했는데 네.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이제 갭 투자 수요는 많지 않고요. 이제 네. 실수요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샀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사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이 32,870가구였는데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040 세대들이 5억 원 이상 고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비중이 6,562건으로 2021년 대비해 보면 네. 268%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네. 늘어났고요. 네. 고액 연끌한 비율도 뭐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액도 늘어났고 대출 건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다리던 2020년,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돈은 있는데 사지 못했던 40대들이 관망을 하다가 지금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사신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을 많이 샀느냐 서울에서 좀 살펴보니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 3구와 인기 지역 위주로 좀 많이 샀기 네.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이니까요. 이왕 돈이 있고 기다려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좀 더 인기 지역, 똘똘한 네. 지역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영끌이라는 게 이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네네. 받는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있고 대출 원금 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으면 그걸 영끌이라고 볼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영끌 5억 원 이상이면 다 영끌로 보는 거예요? 지금 통계 일단 지금 단순히 말씀하실 때. 통계는 그렇게 잡았고요. 사실 네. 이게 구매 능력과 본인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네. 5억 원을 뭐 무조건 영끌이라고 보기는 적은 돈은 어렵고요. 아닌데 적은 이게 돈은 요즘 아니지만 워낙 전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거기 이자 내느니 내가 내 집 사서 그냥 이자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도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또 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네. 우리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진 분이 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한 사람은 전세대출, 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원 이상 되는 말 그대로 연끌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그냥 네.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LTV, DSR 범위 내에서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자기 자본 비율이 5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엄밀히 따진다면 뭐 연끌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을에 그 분양 성수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항상 가을에 좀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여름 지나가고 추석 지나가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건설 회사들도 시장의 수요자들을 맞춰서 이제 장을 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석 지나고 가을에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올해 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작년 대비 2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전국 45개 단지에 38,055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네. 수도권이 25,000가구 정도 나오고요. 지방이 예. 12,000가구 나오니까 지방보다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좀 더 많은 물량들이 배정되고 있고요. 서울은 2,950가구 좀 부족합니다. 네. 경기도가 17,000가구, 인천이 4,600가구 정도 나오니까 경기도가 좀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서울은 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다음 주에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한 DH 대치 에델루이라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네. 또 10월에 아마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도 나오는데 네. 이게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한 30% 정도 네. 저렴합니다. 네. 한 22억, 23억대 정도 전용 8사가 나오는데 저렴한 게 23, 4억이니까. 근데 주변 시세가 35억 이상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런 것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70점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량들 경기도에 나오는 뭐 다음 주만 하더라도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한 프레스티어 자이라든지 뭐 네. 안양, 평택에 이런 물량들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 좀 세울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에 청약을 하면 주변 시세보다 워낙 싸게 들어가니까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데 당첨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청약가점이 높아요. 만점은 보통 84점인데 네네. 어느 이상은 돼야 최소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당첨된 사람들 보면 대가족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가족이 진짜 대가족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가족이 없는데 이게 네. 청약 시장만 가면 대가족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전문직에 있는 친구인데 무주택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니까 가점 점수가 69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친구가 하소연하는 게 나 69점인데 올해 청약 넣은 거 다 떨어졌어라고 하더라고요. 만점인데도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는 4인 가족 최고의 기준에서 만점. 만점인데도 네. 다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냐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예. 올해 분양한 강남에 분양한 4개 단지의 평균 가점이 73.1점이었습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4인 가족은 69점이고요. 예. 5인 가족이 되어야만 74점이 나오니까 네. 자녀 한 명을 더 출산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이 좀 실수란 것 그래서 같고. 이제 네. 부양 가족의 뭐 부모님을 등재하거나 이래서 점수를 올리는 불법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불법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청약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 1점 하나로 평생 청약을 해도 안 되는 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구한테만 로또가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문제죠. 저는 예. 청약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69점인데 한 명만 근데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부모님을 만약에 등재하게 되면 74점이 됩니다. 무조건 당첨이 되거든요. 그 유혹을 이 친구는 하지 않아서 이제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네. 4년간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나왔는데 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된 것만 2023년에 285건이니까 적발 안 된 거는 훨씬 네. 더 많을 것 같고요. 주로 무슨 내용이 적발되느냐고 보니까 역시 위장 전입이 네.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 네. 결혼도 있고요.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불법을 했으나 이분들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건 저는 청약 가점 제도가 너무
가족 수, 주택 수에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절대적으로 1인 불리하죠. 가구도 많고 한데 네. 그런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억울한 게 특별 공급에서 신혼부부들 다자녀들 혜택을 주는데 네. 또 일반 공급에서도 자녀 수, 가족 수로 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 분들 결혼이 좀 옵션이 되신 세대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